안녕하세요. 눈을 감으면 아직도 떠나간 아내의 모습을 선명히 그릴 수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아내는 제게 거의 목숨과도 같을 정도로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아내를 떠나보낸 뒤 슬픔에 빠져있던 전 특별한 생일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때 받은 그 선물은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저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됐죠. 제 생일은 10월 9일인데요. 생일을 며칠 앞둔 오늘 오랜만에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사연을 보내면 언제 방송이 될지 모르겠지만 생일을 맞아 추억이 떠오른 김에 가슴에 묻어둔 아내 이야기를 해볼까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지방에 살던 전 20살이 되며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학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자랐지만 이를 악물고 공부한 끝에 서울에서도 손에 꼽히는 대학 중 하나에 다니게 됐거든요. 아버진 없는 형편에도 힘들게 제 첫 등록금을 마련해 주셨죠. 반갑다. 네가 선우구나. 앞으로 우리 잘 지내보자. 저는 학교 근처의 한 하숙집에서 하숙을 시작했어요. 그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와 아저씨의 첫인상은 참 선하고 푸근해 보였죠. 처음 얼마 동안만 해도 저는 두 분과 다른 하숙생들처럼 똑같이 지냈습니다. 아주머니 아저씨께 예의를 깍듯이 지키며 적당히 편하고 적당히 어려운 관계로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제 인생의 톱니바퀴는 운명을 향해 굴러가기 시작했어요. 학교에 갔다 밤이 다 돼서야 돌아온 제가 대문 앞에 쓰러져 있던 아저씨를 구했던 그날부터 말입니다. 어?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아저씨! 아저씨는 마치 깊은 잠이 든 것처럼 제가 마구 흔들어도 일어나지 않으셨어요. 아직 아무도 발견 못한 걸 보니 쓰러지신 지 얼마 안 됐다 싶더군요. 저는 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 집안을 향해 소리부터 지른 뒤 심폐소생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미네야, 형준아, 아저씨가 쓰러졌어요. 얼른 119에 신고해 주세요. 제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안 제가 애타게 불렀던 주인 아주머니와 당시 고등학생, 중학생이던 아주머니의 딸과 아들이 뛰쳐나왔어요. 그 뒤를 이어 다른 하수생들도 달려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다행히 구급차가 빠르게 도착했죠. 으, 고맙다, 선우야. 너 아니었으면 이 양반 정말 어쩔 뻔했니.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으면 좋겠어. 병원에서 말하길 그때 제 심폐소생술이 아니었다면 아저씨는 완전히 최악의 상황에 처했을지도 모른다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천만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얼마 뒤 아저씨는 건강하게 퇴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주인 아주머니 내외분과 두 분의 딸과 아들이 절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죠. 선우야, 이리 좀 와봐. 아줌마가 우리 애들 옷 사면서 네 옷도 한 벌 샀거든. 잘 맞나 입어봐. 네? 아니에요, 아줌마. 이거 딱 봐도 비싸 보이는데 제가 이런 걸 어떻게 그냥 받아요. 잔말 말고 입어봐. 넌 우리 애들 아빠 생명의 은인이잖아. 그런 너한테 집안 기둥을 송두리째 뽑아준다고 한들 뭐가 아깝겠니? 거절하면 아줌마의 더 비싼 옷으로 다시 사올 거야. 아줌마 아저씨는 다른 하숙생들 몰래 제게 간식을 챙겨주기도 하고 다른 선물을 해주거나 가족 모임에도 데려가는 등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게 고마워했던 두 분의 딸과 아들도 절 오빠, 형하고 부르며 잘 따랐죠. 외로운 타지에서 그런 주인 아주머니 가족의 애정이 제겐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뿐 아니라 두 분은 제가 힘들 때 구세주 같은 손길을 내밀어 주시기도 했어요. 뭐? 휴학을 하고 우리 하숙집도 나가겠다고? 너 군대 다녀와서 복학한 지 얼마나 됐다고? 우린 너랑 오래오래 같이 지내고 싶어서 너 제대할 때까지 네 방에 다른 하숙생도 들이지 않고 비워놨었는데 대체 무슨 일이야? 그땐 저도 너무 감사했어요, 아줌마.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하숙비를 벌써 두 달이나 밀렸잖아요.
근데 다음 달도 제가 돈을 못 낼 것 같아서요. 어차피 겨우 모았던 다음 학기 등록금도 집안 사정 때문에 집에 전부 들여서 마침 방학이니까 이참에 휴학하고 등록금부터 모으려고요. 그럼 돈 때문에 학교도 휴학하고 여기서도 나간다는 거야? 아서라, 하숙비는 애초에 됐고 등록금도 우리가 빌려주마. 네? 아니에요, 아줌마. 이건 정말 아니에요. 하숙비도 하숙비지만 등록금이 얼만데요. 이건 진짜 못 받아요. 세상에, 아무리 요즘 세상이 각박해졌대도 생명의 은인을 고작 하숙비 몇 푼에 내쫓는다고 하면 세상에 손가락질할 거다. 게다가 선우 너한테 우리 남편 목숨을 빚졌는데 등록금 좀 내준다고 그 빚을 다 갚을 수나 있겠니? 네 마음도 불편하겠지만 그 은혜를 평생에 걸쳐서 못 갚으면 우리 마음은 더 불편할 것도 좀 알아주거라. 부담 가질 거 없어. 네가 나중에 돈 벌어서 갚으면 되잖아. 이 아줌마랑 아저씨가 네 후원자가 되어줬다고 생각해. 두 분은 심지어 하숙비조차 제대로 못 내던 제게 하숙비도 받지 않고 등록금까지 내주셨습니다. 늘 돈에 쫓겨 살았던 제게 두 분은 제 숨구멍을 열어주신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두 분 덕에 무사히 대학을 졸업한 전 대학 시절부터 준비하던 행정고시 공부를 이어가며 하숙집에서도 나오게 됐어요. 그냥 여기서 시험 붙을 때까지 쭉 지내라니까 대체 왜 여길 두고 열악한 고시원으로 간다는 거야. 마음은 감사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방을 비워야 저처럼 힘든 다른 대학생들이 한 명이라도 더 저렴하게 하숙을 하죠.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줌마 아저씨. 제가 꼭 시험 붙어서 두 분께 받은 은혜 전부 갚을게요. 에휴, 아무튼 착해 빠져가지고선. 그럼 꼭 자주 찾아와서 얼굴도 비추고 밥도 먹고 가야 한다. 가서 밥도 제대로 안 챙겨 먹고 살면 이 아줌마랑 아저씨가 고시원 쫓아가서 너 끌고 올 거야. 걱정 마, 엄마. 내가 엄마 걱정 안 하도록 옆에서 철저히 지켜보면서 오빠 챙겨줄게. 두 분은 절 내보내면서도 많이 아쉬워하고 걱정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두 분의 걱정을 잠재워준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제가 대학을 졸업하기 전 연인 사이로 발전한 두 분의 딸 미네였죠. 네, 맞습니다. 제가 20살 때 하숙집에 들어가며 만났던 미네가 바로 제 아내였어요. 제가 아저씨, 그러니까 장인어른을 구해드린 후부터 아내는 저를 오래도록 짝사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하고 성품 바른 사람이 제가 좋다는데 어떻게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아내는 제가 고시원으로 나가 고시 공부를 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절 내내 저를 정말 많이 내조해 줬어요. 오빠, 내가 귀찮다고 대충 컵라면으로 끼니 때우지 말라고 했지? 아, 맞다. 너 오기 전에 치운다는 게 깜빡했네. 미안해. 안 들키면 다다 이거야? 젊었을 때 건강관리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큰일 나는 거야. 또 내가 싸다 준 반찬들 내버려 두고 컵라면으로 주구장창 끼니 때운 거 걸리면 그때 나 진짜 화낸다. 대학을 졸업한 후 저보다 일찍 취업한 아내는 바쁜 와중에도 저를 정말 열심히 챙겨줬습니다. 장모님을 도와 제게 반찬을 자주 싸다 주고 제 건강을 위해 목이 터져라 잔소리를 해주기도 했죠. 게다가 제가 다리를 다쳐 한동안 아르바이트를 나가지 못했을 땐 제 지갑에 용돈까지 넣어주기도 했어요. 이러지 마. 그냥 좀 아껴서 쓰면 되는데 왜 돈을 줘? 뭘 아끼게? 식비? 교통비? 지금도 허리띠 꽉꽉 졸라매고 있는 사람이 여기서 뭘 더 아껴? 내 억장 무너지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받아. 나중에 결혼해서 나 호강시켜준다며. 나 그거 믿고 지금 투자하는 거다. 그때 장인어른 또한 학원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던 절 찾아와 따로 생활비를 지어주시기도 했습니다. 진짜 너무 죄송하고 부담스러워서 거절했더니 장인어른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엔 선우 네가 내 목숨을 구해줘서 너에게 마음이 많이 갔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번 인연이 되어 보니 생각보다 훨씬 듬직하고 착한 네가 진짜 자식처럼 느껴지더구나. 그리고 그런 네가 우리 미네랑 만난다고 했을 때 우린 너무 기뻤어. 너 시험 붙으면 꼭 우리 미네랑 결혼할 거라고 했지? 그럼 그 사위까지 될 네가 힘든 와중에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 우리 집사람도 하루가 멀다고 네 걱정뿐이야. 그러니까 어른들 마음 편하게 그냥 봐둬. 정말이지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따지고 보면 생판남인 그분들은 절 그렇게 생각해 주셨건만 정작 절 괴롭혔던 건 제 어머니였어요. 선우야, 제발 이 엄마 좀 한 번만 살려다오. 남들은 다 아버지가 문제라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저희 집을 더 힘들게 만들던 사람은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닌 아버지가 벌어온 돈을 평생 사치에 유흥비에 전부 써버리던 사람이었어요. 제 대학 시절에 아버지가 절 주려고 몰래 모아둔 하숙비와 등록금도 어떻게 알고 어머니가 다 써버리곤 했죠. 심지어 어머니가 사고를 크게 치는 바람에 집엔 빚까지 생겼었어요. 제가 아르바이트와 과외를 하며 겨우 모아둔 등록금도 바로 그때 어머니 때문에 집에 들였었던 거예요. 어려운 형편에 절 대학까지 보내주신 아버지와 고등학교 졸업 후 곧장 취업을 했던 두 동생에게 모든 짐을 다 떠맡길 순 없었으니까요. 그 외에도 한 번씩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을 빼앗듯 가져갔던 어머닌 어느 날 또 제게 찾아와 애원했습니다. 아휴, 엄마가 못 모르고 사채업자들한테 돈을 좀 빌렸는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더 이상은 감당이 안 돼. 그놈들이 오늘 당장 조금이라도 돈을 안 갚으면 진짜 날 땅에라도 묻어버리겠대. 제발 이 엄마 좀 살려줘, 선우야. 어? 네 아버지도 돈이 없댄다. 한 번만 도와주면 엄마 이젠 진짜 정신 차릴게. 어머닌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다며 애원했습니다. 그 표정이 얼마나 애처롭고 절박해 보이던지 전 하는 수 없이 모아뒀던 돈을 건네고 말았어요. 원래 조금이라도 빨리 장인 장모님께 갚으려 힘들게 모아둔 돈이었죠. 하지만 그건 악어의 눈물이었다는 걸 저는 잠시 뒤 걸려온 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알게 됐어요. 아이고, 너도 속아서 돈을 줬단 말이냐? 아휴, 내가 못 산다 정말. 사채업자는 무슨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런 인간이 나 몰래 차도 새로 뽑고 룰루랄라 하면서 다녔겠니? 아침엔 네 동생들 직장까지 찾아가서 똑같은 수법으로 돈을 뜯어갔다더라. 사람이 어쩜 그렇게 무섭니? 어떻게 힘들게 사는 자식들 돈까지 사람이 거짓말로 뜯어낼 수가 있어? 그땐 정말 어머니란 사람에게 환멸까지 들더군요. 게다가 모렴치하게도 몇 달 뒤 어머닌 또 제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엔 거짓말도 않고 키워준 값을 내놓으라면서요. 참지 못한 전 결국 어머니에게 절연을 선언했어요. 제 동생들도 이젠 어머니란 존재를 떠올리기도 치가 떨린대요. 그러니까 더 이상 독립해서 힘들게 살고 있는 그 애들, 그리고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어머니는 우리한테 없는 이만 못한 사람이에요. 어린 우리들한테 따뜻한 밥 한 번 안 차려주고 아버지 돈으로 놀러 다니게만 바빴던 어머니에게 우린 더 이상 원망 외엔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때 어머닌 낳아준 은혜도 모르는 짐승이라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을 굳힌 전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곤 아버지만 따로 찾아뵙거나 연락만 드리며 어머니를 보지 않고 살았죠. 이후 저는 몇 번의 낙방 끝에 나이 29에 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때 장인 장모님과 아내 그리고 처남은 저를 얼싸안고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이게 다 미네랑 두 분 덕분이에요. 다들 저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전 중간에 좌절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은혜 정말 평생 갚으며 살겠습니다. 우린 서로 은혜를 갚고 받는 사이로구만. 이제 법적으로 가족이 되기만 하면 완벽하겠어.
제가 합격을 하자 처가 식구들은 저와 아내의 결혼을 바랬습니다. 언젠가 아내와 결혼을 꼭 할 생각이긴 했지만 잠시 망설여졌어요. 왜냐하면 당시 저희 아버지께서 안타깝게도 암 선고를 받은 후 투병 중이셨거든요. 늘 저를 내조해준 아내에게 결혼하자마자 또 함께 짐을 지게 할 수가 없어 망설였던 거죠. 오빠, 난 내가 오빠를 내조했다고 해서 결혼을 강요하고 싶진 않아. 만약 나에게서 마음이 멀어지거나 확신이 생기지 않아서 그런 거라면 난 슬퍼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런데 만약 아버님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거라면 그러지 마. 난 오빠가 기쁠 때도 옆에 있고 싶지만 무엇보다 힘들 때 곁을 지켜주고 싶어서 결혼이 하고 싶은 거야. 제발 내가 가족으로서 당당히 오빠 아버님 곁을 지킬 수 있게 해줘. 하지만 아내와 두 분은 그런 저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줬습니다. 덕분에 저는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결혼을 진행할 수 있었죠. 또한 그 당시에 아버진 드디어 어머니와 이혼도 하셨습니다. 그래도 나랑 애 셋이나 낳고 산 사람이니 아무리 속을 썩여도 난 네 엄마를 책임지려 최선을 다했다. 사실 너희 몰랐겠지만 살면서 네 엄마 바람도 두 번이나 피웠었어. 하도 싹싹 빌기에 널 생각해서 넘어가긴 했지만 나도 이젠 여기까진 것 같다. 나야 이미 참고 산 세월이 길다지만 내가 네 엄마를 버리지 않으면 그 피해가 앞으로 너와 네 동생들한테 끊이지 않고 들이칠 거야. 게다가 네가 결혼하면 그 피해를 착한 미래까지 볼 거 아니냐. 절대 그 꼴은 못 보지. 투병을 하며 참고 희생하며 살기만 하던 아버지의 내면에도 큰 변화가 생겼던 거예요. 몇 번의 소동이 있긴 했지만 그렇게 결국 어머니는 아버지께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 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또 저와 동생들까지 찾아왔었지만 우린 경찰까지 불러 어머니를 쫓아내버렸죠. 그렇게 경찰들의 손에 끌려간 모습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우리가 어머니를 볼 일은 없었어요. 그날은 정말 이 분노와 괴로움도 드디어 끝이 나는 건가 싶어 눈물까지 펑펑 나더라고요. 여보, 아버님 이번에 퇴원하시면 이제 우리가 모시고 살자. 어머님이 아무리 힘들게 하셨어도 끝까지 자식들 책임지고 당신을 대학까지 보내주신 분이잖아. 도련님도 아가씨도 직장 때문에 타지에 나가 살고 있는데 암투병 중인 아버님을 어떻게 혼자 둘 수 있겠어. 결혼을 한 후 아내는 제게 먼저 아버지를 모시자고 말해주었습니다. 마음이야 굴뚝 같았지만 차마 꺼내지 못하던 말이었는데 그 말이 어찌나 고맙던지요. 심지어 아내는 자신도 꺼내려 했던 그 말을 부추겨준 분들이 바로 장인 장모님이라고 말해줬어요. 참 천사 같은 가족들 아닙니까? 그렇게 저는 아버지를 집으로 모실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 얼른 모자 쓰세요. 저랑 저녁 산책 나가셔야죠. 지금? 오늘만 하루 쉬면 안 될까? 나 다녀와서 씻기 너무 귀찮은데. 어허, 암이 겨우 잠잠해진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재발 예방인 거 모르세요? 체력이 떨어지면 못된 암세포가 다시 기승을 부릴 거라고요. 자, 얼른요. 여보, 나 아버님이랑 나갔다 올 테니까 애들 좀 보고 있어. 다행히 아버진 수술 후 남은 항암 치료도 잘 받으시고 예후가 좋은 나날을 보내셨어요. 하지만 아내는 절대 안심해선 안 된다며 아버지를 모시고 매일같이 산책을 나가더라고요. 저에게 아들과 딸을 맡기고서요. 아버지가 귀찮아하기라도 하시면 제게 그랬듯 두 손을 허리춤에 올린 채 잔소리를 퍼부었죠. 당신도 일하느라 피곤할 테니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나가겠다고 말해도 아내는 한사코 자신이 나가길 원했어요. 똑같이 산책을 하더라도 하하호호 웃으면서 해야 더 즐겁지. 당신하고 나가면 아버님이 얼마나 지루하시겠어. 왜, 저번에 기억 안 나? 당신하고 둘이 나가셨다가 따분하다면서 20분 만에 들어오신 일 말이야. 우리 아버님은 무뚝뚝한 큰아들보다 이 상냥한 며느리를 더 좋아하시거든. 늘 다정하고 저희 아버지도 살뜰히 챙겨주던 나는 천사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무슨 복이 있어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났나 싶었죠. 제 두 동생 또한 그런 아내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런 아내를 누구보다 좋아하고 의지했던 아버진 결국 제 나이 34세 하늘의 별이 되셨습니다. 완치 판정까지 받고 마음을 놓고 있던 직후에 제발이라는 원망스러운 놈이 아버지를 덮치고 말았거든요. 애미야, 난 애미 네가 있어서 내가 더 이상 우리 선우 걱정은 하지 않고 갈 수 있다. 우리 선우와 결혼해줘서 그리고 남은 내 여생을 너무 즐겁고 행복한 기억으로 채워줘서 고마웠다. 아내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몇 달은 저를 대신해 직장까지 휴직하고 아버지를 간병해 줬었어요. 제 벌이가 자신보다 많으니 애들을 위해서도 그게 낫다면서요. 저도 한다고 했지만 어떨 땐 아버지를 옆에서 지키느라 코피까지 흘렸던 아내의 희생만큼 대단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시아버지를 위해 저렇게까지 해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말입니다. 아버진 그런 아내에게 돌아가시기 전까지 수도 없이 고맙다는 말을 반복하셨죠.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보낸 뒤 저는 장인 장모님께서 이젠 제 유일한 부모님이다 생각하며 살았어요. 장인어른, 저번에 허리가 좀 시큰거린다고 하셨죠? 제가 다음 주에 병원 예약해놨으니까 저랑 같이 가서 진료받아요. 아이고, 괜찮아. 늙으면 다 여기 쑤시고 저기 쑤시고 하는 거지. 그렇다고 아무 문제도 없는데 괜히 몸이 아프겠어요? 괜히 이 사위 걱정시키지 마시고 같이 병원 가시는 겁니다. 장모님, 수도! 하여튼 우리 장모님 성질이 너무 급하시다니까. 오늘은 제가 일찌감치 와서 점심 차려드리겠다고 했는데 왜 벌써 도마 옆에 서 계세요? 자자, 사위 앞치마 두르고 있으니까 비키세요. 처남댁도요. 아유, 나란 일 하느라 공사 다 망한 사람이 뭔 처가에 와서 밥까지 한다 그래. 됐어. 고모부, 어차피 저희 집 살림이니까 저랑 어머님이 할게요. 그냥 앉아 계세요. 아니에요. 우리 장모님 하숙집 그만두기 전까지 하숙생들 먹이겠다고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으셨어요. 저도 그때 장모님 음식 정말 원 없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젠 제가 장모님께 대접해 드리면서 살아야죠. 그리고 처남 댁, 제가 항상 고마워하고 있는 거 아시죠? 처남이랑 처남댁이 애들 봐달라는 이유로 두 분을 먼저 모시지만 않았어도 제가 모시면서 사는 건데 늘 저희 장인 장모님 잘 모셔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러니까 오늘 음식은 제가 다 합니다. 저는 천안 가족과 함께 사시던 장인 장모님께 아내가 저희 아버지께 해준 것 이상으로 잘하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기어코 과거에 절 도와주셨던 돈을 받지 않으려는 두 분을 모시고 유럽 여행도 가고 생신이면 100만 원, 200만 원씩 용돈도 드리면서요. 과거 제 숨통을 트여주신 데다 아내와 결혼까지 시켜주신 걸 생각하면 그보다 더한 것도 전부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죠. 또한 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제 아내와 두 아이에게도 좋은 가장이 되어주려 최선을 다했습니다. 짜잔! 오늘 반찬은 제육볶음이지롱. 우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제육볶음이다. 난 세상에서 엄마 음식이 제일 맛있어. 우리 아들도 그래. 아빠도 마찬가지야. 여보, 당신 어쩜 이렇게 모든 음식을 다 맛있게 만들 수가 있어. 나도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는데 당신 손맛은 진짜 못 따라가겠어. 그건 박민혜표 비법 덕분이죠. 하지만 역시나 저보단 너무 착하고 사랑스러운 제 아내가 언제나 저희 집의 중심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손맛 좋은 장모님을 닮아서인지 음식을 굉장히 잘했었어요. 때문에 저도 아이들도 외식보단 아내가 해주는 집밥을 가장 좋아했죠. 처가에서도 집에서도 저도 솜씨를 발휘해보려고 꽤 노력했었는데 그래도 아내의 솜씨를 따라가지 못하더라고요. 뭐해 당신? 아이 또 내 사진 몰래 찍었구나. 나 자다 깨서 눈곱도 안 뗐단 말이야. 왜 귀엽기만 한데 남는 건 사진인 거 몰라? 지나고 나서 보면 아 이땐 이렇게 행복했지 하고 추억할 수 있잖아.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사는 동물이라고 그랬어. 아내는 소중한 순간을 기억하고 싶다며 아이들뿐 아니라 늘 제 사진도 몰래 몰래 찍어뒀습니다. 민망하긴 했지만 저를 소중하게 여겨주는 아내의 마음을 잘 알았기에 소소한 행복이 몰려왔어요. 또한 유독 꽃을 좋아하던 아내는 제 생일마다 꽃을 선물해 주기도 했답니다. 장인 장모님과 아이들의 생일에도 마찬가지였기에 아내는 단골 꽃집이 있을 정도였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꽃이 좋아? 예쁘잖아. 그리고 어디서 본 건데 사람은 아름다운 걸 많이 보면 생각도 따라서 아름답게 변해간대. 난 이 행복한 세상을 당신도 우리 부모님도 그리고 우리 애들도 아름답다고 느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 세상에 아내 같은 사람들만 있다면 얼마나 살기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아내와 두 아이와 함께 달콤한 매일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아내의 몸 상태가 자꾸 좋지 않아 보이더군요. 당신 또 소화제 먹어? 어, 요새 자꾸 소화가 안 되는 것 같네. 요새 회사에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런가 봐. 무작정 그렇게 약만 먹을 게 아니라 병원을 가봐. 좀만 더 버텨보고. 당신도 알잖아. 나 원래 잘 얹히고 소화 기능도 약한 거. 이러다가 나아지겠지 뭐. 아, 배야. 왜 배탈 났어? 아니, 그건 아닌데. 잠깐 뭔가 통증이 날카롭게 왔다가 지나갔어. 뭐? 당신 요즘 계속 소화도 안 된다고 하더니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에이, 문제는 무슨. 봐, 금세 또 괜찮아졌잖아. 점심을 좀 많이 먹었더니 위장이 놀랬나? 아무튼 계속 이러면 병원에 가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 처음엔 아내도 저도 그냥 소화 기능이나 위장의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아내는 원체 속이 잘 더부룩해지던 사람이었거든요. 동네 내과에 내원도 해봤지만 위험 진단을 받고 약을 타온 것이 전부였죠. 그런데 그 이후로 아내는 점차 살까지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때때론 식사 후에 구토를 하러 화장실로 달려가기까지 하더군요. 당신 아무래도 안 되겠어. 요즘 얼굴도 너무 창백해진 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 이게 어떻게 그냥 위험이야. 더 이상 동네 내과는 못 믿겠어. 우리 큰 병원 가자. 그때 내과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마음을 놓지 않았더라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아내를 큰 병원에 데리고 갔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를 저는 지금까지도 사무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혹시라도 미래가 바뀌었을까 하는 미련을 놓지 못하면서요. 결국 제 손에 이끌려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아내는 청정병력 같은 진단을 받고 말았어요. 아내는 무려 췌장암 3기 판정을 받았던 거예요. 장모님, 그놈의 암은 대체 왜 이렇게 제 가족들만 괴롭히는 걸까요? 저한테 무슨 원한이 있어서요. 집사람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전 남편이란 놈이 알지도 못했어요. 다 제 탓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닐세. 어떻게 이게 자네 탓인가. 자책하지 말게. 그래도 항암으로 암 크기를 줄이면 수술도 해볼 수 있다지 않나. 우리 포기하지 맘세. 아버지를 암으로 떠나보낸 제게 아내 암 선고는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장인 장모님은 스스로를 거세게 탓하는 절 위로하며 함께 슬퍼해 주셨죠. 당장 수술을 받을 수 없던 아내는 우선 직장을 그만두고 항암 치료부터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위에서 듣기만 했던 항암 부작용은 아내를 갉아먹어 갔습니다. 우, 여보, 또 속이 안 좋아? 괜찮아? 아내는 부작용으로 인해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자꾸 구토를 하더군요. 또한 체력이 극심하게 떨어져 나중엔 얼마 걷지 않아도 숨이 차게 이르렀죠. 잘 먹지도 못하고 운동도 하지 못하니 아내의 몸은 더욱 약해지고 살도 빠져갔어요. 이거 우리 화연이한테도 이제 안 맞는 옷인데 나한테 딱 맞네. 꼭 어린 시절로 되돌아간 것 같고 좋은데? 별게 다 신난다. 그래, 당신이 좋으면 나도 좋아. 우리 당신 어린 시절처럼 놀아볼까? 뭐 할까? 공기놀이?
정말? 좋지. 나 공기 완전 잘했었는데 당신 각오해. 초등학생이던 딸이 입던 옷을 입어보며 너무 마른 아내는 애써 밝은 척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아내의 노력을 잘 알았기에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저는 아내와 마주보며 일부러 더 활짝 웃어주었죠. 이후 다행히 아내는 암세포가 줄어들어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야. 에휴, 김서방, 우리 미네 이제 살 수 있는 거겠지? 그럼요. 전 한 번도 집사람이 잘못된다는 생각 해본 적도 없어요. 저희 집사람 제가 꼭 살릴 거예요. 이젠 수술도 받았으니까 앞으로도 우리 미네 잘 이겨낼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장모님.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얼마 뒤 아내는 다시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했어요. 재발 방지와 잔존 암세포를 없애기 위해서요. 아내는 그 힘든 과정을 늘 웃으며 버텼죠. 여보, 좀 괜찮아? 구내염 때문에 밥도 잘 못 먹고 항암 치료가 이렇게 사람을 메말라가게 하는 건지 진짜 몰랐어. 힘이 좀 없긴 해도 괜찮아. 건강해지려면 그만한 고통이 따르는 법이잖아. 기억나? 왜 옛날엔 넘어지거나 다치면 빨간 약을 발랐었잖아. 그거 진짜 무지 아픈데 효과는 또 얼마나 좋았어. 지금 내가 딱 그런 상황이야. 지금 이 시기만 잘 견디면 난 언제 암에 걸려봤냐는 듯이 훨씬 건강해질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 하나도 안 힘들어. 얼른 나아서 나 다시 우리 애들이랑 당신이랑 놀러도 다니고 엄마 아빠 모시고 여행도 갈 거야. 그래, 그러자. 괜히 내가 약한 소리해서 미안해. 역시 당신은 나랑은 비교도 안 되게 씩씩하고 멋진 사람이라니까. 오히려 그런 아내에게 힘을 받은 건 저였습니다. 병을 이겨내는 데는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죠. 우린 의지가 강했던 아내가 반드시 암을 이겨낼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운명이라는 놈은 상상보다 훨씬 잔혹한 놈이더군요. 그토록 씩씩하게 이겨내고 있었건만 결국 아내의 암은 재발하고 말았어요. 그 짧은 사이에 암은 다른 장기로까지 전이가 됐던 거예요. 아내는 항암제 종류를 받고 계속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빠르게 꺼져가는 아내의 생명의 불꽃을 우린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여보, 나 너무 괴롭고 힘들어. 차라리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젠 가망도 없는 나 때문에 가족들만 더 힘들 뿐이잖아. 여보, 당신 씩씩한 사람이잖아. 왜 그런 포기하는 듯한 말을 해? 하지만 여보, 나도 사람이야. 강한 척 좀 했을 뿐이지. 사실은 너무 무섭고 두려운 나약한 한 사람일 뿐이란 말이야. 여보, 난 요즘 화장실 가서 거울 보는 것도 무서워. 머린 다 빠지고 체중은 35kg까지 줄은 내가 마치 걸어 다니는 미라 같아. 이런 모습을 당신한테도 애들한테도 그리고 우리 부모님한테도 더는 보이고 싶지 않아. 아내는 나날이 말라갔고 면역력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작은 감기 하나에도 목숨이 위태로워졌습니다. 아내의 병은 갈수록 아내를 좀 먹어갔어요. 그리고 그런 아내 입에서 결국 약 한 마리 터져 나왔을 때 제 슬픔과 괴로움도 함께 터져 흐르고 말았죠. 저는 제가 더 이상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아내의 눈물을 보며 함께 엉엉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아내에게 미안해서요. 저는 아내를 직접 간병하기 위해 휴직까지 한 뒤 아내의 곁에 아예 붙어 살았어요. 여보, 여보, 숨 쉬고 있는 거지? 여보! 하지만 모두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결국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호스피스 병원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아내의 간절한 바람 끝에 아내는 집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마지막은 더 이상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맞이하고 싶다면서요. 그런 아내를 돌보는 동안 저는 매일 밤마다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곤 아내가 숨을 잘 쉬고 있는 게 맞는지 몇 번을 확인하고 나서야 다시 눈을 붙였죠. 제가 잠든 사이 아내가 제 곁을 떠날까봐 너무 두려워서요. 우리 착한 남편 얼굴이 반쪽이 됐네. 미안해, 여보. 나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많이 힘들지? 힘들기 뭐가 힘들어. 하나도 안 힘들어.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 내가 살면서 당신한테 받은 것들에 비하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티, 맨날 아무것도 아니래. 착해 빠져가지고. 여보, 25년도 더 전에 말이야. 당신이 우리 아빠를 구해줬던 날, 우리 아빠가 무사하시단 말을 듣고 당신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 당신 그때 바닥에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어. 마치 자기 가족이 살아났단 말을 들은 사람처럼 말이야. 그때 한눈에 느꼈지. 아, 저 사람을 꼭 붙잡아야겠다. 하고 말이야. 고작 고등학생이었던 여자애가 참 발칙하지? 그래, 그 발칙함 덕분에 내 인생을 구제받았지. 아니야, 여보. 인생을 구제받은 건 나야. 당신이 아니었다면 난 세상에 이렇게 넘치는 행복이 존재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살았을 거야. 난 있지? 다시 태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당신을 찾아내서 또 결혼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당신 곁을 떠나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 어차피 다음 생에 우린 또 만날 테니까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애들, 우리 부모님하고 행복하게 살다 와야 돼. 자신이 없는 미래를 부탁하는 아내의 말에 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뼈만 남아 앙상했지만 그때 절 안아준 아내의 품은 그 어떤 이불보다도 포근하고 따뜻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제 나이 46에 아내는 2년의 투병을 끝으로 눈을 감고 말았죠. 엄마, 엄마, 미네야. 혼수 상태에 빠진 후 아내는 황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모든 가족이 보는 앞에서 내려진 의사의 마지막 선고에 저는 가장 친한 친구이자 때론 조언자였고 누구보다 든든한 동반자이자 제 삶의 이유나 다름없었던 제 아내와 영영 이별을 하게 됐죠. 아내가 정말로 제 곁을 떠났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후로도 전 한참 동안 눈을 감은 아내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아빠, 저희 다녀올게요. 그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잘 위로해드리고 너희도 마음 편히 쉬다 와. 아빤 그동안 짐 좀 정리해두고 있을게. 아내의 장례를 마친 뒤 저는 실컷 슬퍼할 시간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당시 16, 14살이던 두 아이의 상처부터 돌봐줘야 했으니까요. 몇 주간 학교조차 쉬게 된 아이들 앞에서 무너진 모습을 보이면 가뜩이나 슬픔에 잠긴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것 같았어요. 때문에 전 꾸역꾸역 힘을 내서 아이들을 위로해주고 아이들의 밥을 챙겨줬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 때 장모님께서 제게 아이들을 처가로 보내라는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우리도 우린데 자네 마음은 지금 얼마나 무너졌겠나. 그런 상황에 애들까지 챙기느라 힘들지? 애들 학교 다시 등교하기 전까지만 우리가 애들 좀 챙겨주겠네. 형준이랑 우리 며느리도 그게 좋겠대. 자네도 와서 그냥 우리가 차려주는 밥 먹고 쉬고 했으면 좋겠는데 자네가 싫다니 강요하진 않을게. 대신 약속하게 절대 이상한 생각하지 않기로. 장인 장모님께선 아내를 잃은 제게 혼자 슬퍼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주신 겁니다. 그렇게 잠시 애들을 처가에 보내고 나니 미뤄뒀던 슬픔이 물밀듯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전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아내의 사진을 보며 울기만 했어요. 장모님께 꼭 밥도 잘 챙겨 먹겠다고 약속했지만 생전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말라가던 아내를 떠올리니 도저히 음식을 삼킬 수가 없었죠. 그렇게 목이 터져라 꺽꺽 울다가 목이 쉬어서 소리조차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가쁜 숨만 내쉬며 오열하다가 힘들면 지쳐 쓰러지기만을 반복했어요. 그렇게 한 3일쯤 지났을까요? 하도 울다 지쳐서 방바닥에 쓰러지듯 누워있는데 누군가가 초인종을 누르더군요. 누구세요? 여기 김선우 씨 댁 맞으시죠? 선물 배달 왔습니다. 선물이요? 선물이란 말에 저는 의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엔 배달원 복장의 한 남자가 웬 상자와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어요. 그리곤 제게 그것들을 건네주며 물었죠. 저 이런 거 시킨 적 없는데? 오늘 생일 맞으시죠? 누군가 생일을 기념해서 보낸 선물 같은데요. 여기 꽃다발 위에 생일 축하라고 쓰여 있네요. 배달원 분의 말대로 정말 꽃다발 위엔 제 이름과 생일 축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우선 잘못 배달 온 건 아닌 것 같아 저는 그것들을 들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때 마침 장모님께 전화가 오더군요. 김서방, 혹시 배달 받았나? 지금쯤 도착했을 건데. 꽃다발이랑 상자요? 아, 이거 장모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 내가 보냈네. 자네 오늘 생일 아닌가? 나도 자네 장인도 정신이 없어서 잠시 깜빡했네만 달력을 보니 벌써 날짜가 그렇게 됐더라고. 이런 식의 무슨 제 생일까지 챙기셨어요. 그래도 감사해요. 저, 그게 사실 말이지. 그것들을 내가 꽃집에 부탁해서 보내긴 했네만 준비한 사람은 내가 아닐세. 사실 우리 미네가 세상 떠나기 전에 나한테 신신당부를 했었어. 곧 자네 생일인데 만약 그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면 자기가 자네 몰래 준비해뒀던 선물을 꼭 꽃다발과 함께 자네에게 전해달라고 말이야. 자기가 원하는 꽃다발 취향은 단골 꽃집에서 잘 알고 있으니까 꼭 그 꽃집에 꽃다발 제작을 부탁해서 자네에게 보내달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어제 꽃집에 꽃 배달을 부탁하면서 미네가 남긴 선물 상자도 함께 배달을 부탁했었네. 장모님의 말씀에 선물을 보낸 사람의 정체를 알게 된 전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며칠 전 떠나보낸 제 아내였던 거예요. 새어나오는 울음을 더는 참을 수가 없던 전 겨우 감사하다는 말을 내뱉은 채 전화를 끊었어요. 그 뒤 딱 아내의 취향인 꽃다발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옆에 놓인 상자를 열어보았죠. 그리고 상자 속 내용물을 본 전 또다시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아픈 사람이 이건 또 언제 다 준비했던 거야? 이런 걸 남겨주고 가면 내가 당신을 어떻게 잊으라고. 그 안에 있던 물건은 바로 제 사진들이었어요. 그동안 휴대폰으로 취미처럼 몰래 찍었었던 제 사진들을 아내는 어느새 전부 출력해 놨었던 거예요. 저는 그 안의 사진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입을 벌린 채 잠이 들어있던 저, 아이들과 서툴지만 바쁘게 아내를 위한 생일상을 차려주던 제 뒷모습, 찍지 말라며 카메라를 가리려 손을 뻗어 얼굴이 반쯤 가려졌던 제 얼굴 등등. 그곳엔 아내와의 소소한 행복에 푹 빠져있던 제 모습이 가득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뒷장의 사진 속엔 카메라를 들고 있던 아내와 그 뒤에서 환하게 웃고 있던 저와 아이들의 모습이 모두 담겨 있었죠. 그리고 사진들 옆에 놓여있던 아내의 편지를 읽어본 뒤 저는 이제 거의 숨도 쉬지 못하고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여보 안녕? 만약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난 당신 옆에 없는 거겠지? 이 사진들하고 편지는 나 없이 괴로워하고 있을 당신을 위해 남겨둔 거니까 말이야. 여보, 내가 그동안 찍었던 당시 사진들 봤지? 그럼 그 속에 담겨 있는 우리의 행복도 떠올려 봤어? 내가 예전에 그랬잖아.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사는 동물이라고. 그리고 또 내가 얘기했었지? 난 당신 덕분에 숨 막힐 정도로 행복한 삶을 살고 간다고 말이야. 힘이 없었던 건지 펜으로 적힌 아내의 필체는 삐뚤빼뚤했습니다. 그 엉성한 글씨 위로 굵은 제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어요. 내가 찍은 당신 사진들 속엔 바로 그 숨막히는 행복이 잔뜩 담겨 있어. 나에게 행복은 별거 없었어. 당신과 애들과 소소하게 웃고 떠들고 때론 코를 고는 당신의 코를 슬쩍 건드려 보기만 해보던 소소한 일상들. 그게 바로 내 행복이었어. 여보, 난 그냥 사진이 아니라 그런 내 행복을 모두 당신에게 남기고 가는 거야. 그리고 그 수많은 추억이 당신 곁에 있는 한, 난 언제나 당신 마음속에 함께하는 거라는 거 잊지 마. 그렇게 언제까지나 우린 함께일 테니까 부디 조금만 슬퍼하고 우리 애들과 더 힘차게, 더 씩씩하게 살아야 돼. 그럼 내가 나중에 하늘에서 만났을 때 내 남편 참 장하다고 칭찬해 줄게. 많이 고맙고 또 사랑했어. 나중에 봐, 여보. 생일 축하해. 아내는 마지막까지 자신이 떠난 후 절망이 휩싸일 절 걱정해 그런 선물을 남겼던 겁니다. 편지의 뒷면엔 더 오래도록 생일을 축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이 추신처럼 적혀 있었죠. 마지막까지도 단 한순간도 이기적일 줄 모르고 저만 생각해주던 너무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아내를 이젠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 더욱 사무치게 느껴져 저는 오래도록 아내의 편지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이랑 같이 건강검진 받기로 한 거 내일 모레인 거 아시죠? 미리 병원에서 알려준 대로 금식 꼭 지키셔야 합니다. 아이고, 알았네. 알았어. 아무튼 자네 날이 갈수록 우리 미네보다 잔소리가 더 심해지는 거 알아? 부분 일심동체라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없으니 저라도 두 배로 잔소리를 해드려야죠. 한 번 도망간 건강 절대 안 돌아옵니다. 부모님도 아내도 잃은 저한테 일찌감치 두 분까지 잃게 하고 싶지 않으면 미리미리 건강 챙기셔야죠. 아이고, 사람 아무 말도 못하게 이렇게 동정표를 쓰나? 알겠다니까 글쎄. 자네 덕분에 나랑 우리 영감은 아마 80이 넘고 90이 넘어서까지 정정하게 살 거야. 그 뒤 저는 다시 힘을 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로 간 아내의 목까지 더 열심히 장인 장모님을 챙기면서요. 그때 아내의 편지가 제게 큰 힘이 되어줬거든요. 아내 말대로 비록 아내와 몸은 떨어져 있게 됐지만 마음속엔 항상 아내가 함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아내와 아버지 생각에 염려가 좀 커졌다 보니 진절머리를 내시는 장인 장모님 말씀대로 제 잔소리가 많이 늘긴 한 것 같아요. 오죽하면 처남과 처남 때까지 건강 이야기가 나오면 제 눈을 쓱 피해버릴 정도로요. 하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하나도 없다는 생각에 전 앞으로도 가족들에게 잔소리 대마왕 역할을 자처할 생각이에요. 아버지, 저 간식 안 먹어도 돼요. 가뜩이나 앉아서 공부만 하느라 살쪘단 말이에요. 요즘에 살찐 남자 여자들한테 인기 별로 없어요. 그래도 먹어. 내년이면 고3인 애가 미리미리 체력 비축해둬야지. 지금 너 잘 못 챙기면 네 엄마가 내 꿈에까지 나타나서 잔소리할 거다. 저는 올해로 18, 16살이 된 아들과 딸에게도 아내 몫까지 두 배로 좋은 부모가 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록 여전히 아내의 손만만은 흉내내지 못하고 있지만은요. 사실 전 아내의 비법이 별거 아닌 조미료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모른 척하고 아내를 치켜 세워줬던 건데 요즘엔 정말 아내에게 비법이 있었나 싶습니다. 아내를 따라 조미료를 넣어봤지만 그 맛이 나지 않았거든요. 아마 아내의 진정한 비법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엄마 아빠의 사랑이 다르듯 저와는 다른 넓이와 깊이를 가진 사랑이었을 테니 제가 감히 흉내내지 못하는 거겠죠. 다시 맛볼 수 없게 된 아내의 음식 맛을 그리워하며 살아갈 날이 얼마나 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들이 얼마가 됐든 간에 아내가 걱정하지 않도록 아주 씩씩하게 살아갈 생각이에요. 장인 장모님과 아이들의 아픔을 잘 어루만져 드리고 감싸주며 말이죠. 아내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은 아무도 모르게 애써 사귀면서요. 그러면
언젠가 다시 아내를 만났을 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여보, 나 당신 없이도 참 멋지게 살았지? 우리 애들도 장인 장모님도 잘 보살피면서 말이야. 당신 말대로 나 정말 씩씩하게 살았으니까 얼른 장하다고 칭찬해줘. 그리고 당신 나랑 다음 생에서도 꼭 결혼한다고 약속한 거다. 그땐 좀 일찍 만나서 하루라도 더 오래 백년해로 할까? 하고 말입니다. 그런 제 너스레에 소녀처럼 까르르 웃어줄 아내의 모습이 벌써부터 눈에 선하네요. 부디 아내가 지금은 35kg도 안 됐던 깡마른 몸이 아니라 건강했을 때의 모습 그대로 하늘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이만 사연을 마치고 잠시 꺼내본 아내와의 추억을 다시 가슴에 묻어보겠습니다. 제 사연이 저와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공감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항상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희생만 하고 살아온 40대 여자입니다. 제 나이 벌써 40대 후반, 저는 가족을 위해 사는 제 인생이 억울하다거나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엄마로서, 아내로서 헌신하는 삶이 오랜 꿈이었습니다. 남편과 시모가 저에게 저지른 그 일만 아니었다면 어쩌면 아직도 헌신을 가장한 착취를 당하고 있었겠죠. 제게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제가 6살 무렵 오래 앓던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사실 어머니 얼굴도 목소리도 흐릿하네요. 남들 다 있는 엄마와의 추억, 함께한 소소한 일상들이 저에겐 하나도 남아있질 않아요. 항상 어머니의 존재가 그리웠고 빈자리가 느껴지는 날엔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할머니께서도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기에 방학만 되면 시골집에 놀러 갔다 오는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끼니마다 할머니가 해주신다는 푸짐한 음식들은 어떤 맛일까 상상만 해볼 뿐이었죠. 때문에 전 미래에 태어날 아이들에게 제 유년 시절의 외로움을 절대로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 꿈이 현모양처라고 하면 그게 뭐냐고 시시하다고 하겠지만 제겐 어떤 꿈보다 소중하고 꼭 이루고 싶은 목표였죠.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싶다는 생각에 대학에서도 간호학과를 전공했답니다. 늘 침대에 누워 계시던 기억으로만 남은 어머니 생각이 났거든요. 병실의 중년 여성분들만 보면 꼭 제 어머니 같아서 하나라도 더 챙겨드리려 애썼죠. 환자분들도 고맙다며 항상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체력적으로 힘든 날도 많았지만 따뜻하게 잡아주시는 손을 보면 어릴 적 상처까지 위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고, 난 자식들도 나 몰라라고 이렇게 병실에서 죽기만을 기다려야 하나 했는데 우리 간호사님이 항상 신경 써주시니까 어찌나 고마운지 몰라요. 젊은 사람이 이렇게나 어른들을 잘 모시니 부모님께도 참 잘하겠어. 환자분들 모두 제 어머니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얼른 회복하셔야죠. 저 이거 내가 아들이 와도 안 주던 간식인데 간호사님 가져가서 먹어요. 내가 너무 고마워서 그래. 환자분들께서 저를 어찌나 예뻐하시는지 병실을 한 바퀴 돌고 오면 주머니 가득 간식이 넘쳤다니까요. 간식은 혼자 먹지 않고 어르신들과 나눠 먹곤 했는데요. 장기 입원 병실이나 노인 병동엔 찾아오는 가족들이 적어 혼자 계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 당시 제가 담당인 병동에 유독 자주 입원을 하는 여사님이 계셨어요. 면회를 오는 사람은 아들들 뿐이었는데 아들 중에 누구라도 오는 날이면 어찌나 아들 자랑을 하시던지 여사님 아들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니 글쎄 우리 아들이 엄마 맨날 아파서 속상하다고 퇴원하면 안마의자도 사주고 돌침대도 사준다고 했다니까. 아유, 저번에 보니까 30분도 안 있다가 가더구만. 하여튼 허풍은? 허풍이라니? 아, 이 옆에 내가 뭘 안다고 떠들어? 자네가 봤어? 아들 없다고 질투하는 거지 지금? 그러다 보니 심심치 않게 옆자리 환자분들과 다투시더라고요. 나중엔 여사님이 아무리 말을 걸어도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자랑하던 아들들도 바쁜지 가끔 방문하는데 같은 병실 분들과 사이도 좋지 않으니 적적하실까 싶어 일부러라도 말을 더 걸곤 했습니다. 제가 여사님을 살뜰하게 챙기니 다른 환자분이 질투가 나셨는지 어느 날은 저에게 몰래 귀띔을 해주시더군요. 저 옆편 내 아프다는 거 순전히 뻥인 거 알지? 남편 죽고 그 잘난 아들들이 엄마 보길 소닥 보듯이 하니까 관심 받으려고 맨날 입원하는 거잖아요. 그니까 괜히 마음 써줄 거 없어요.
여사님이 꾀병이라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그런 사연이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왠지 더 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가족의 정이 그리웠으면 입원을 해서라도 관심을 받고 싶어 하실까. 지방에 혼자 계신 아버지 생각도 나고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환자분, 오늘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전에 계속 허리 아프다고 하셨죠? 찜질팩 좀 챙겨드릴게요. 참 고마워요, 간호사님. 간호사님 아니면 하루 종일 말할 사람도 없네요, 이제. 간호사님 같은 딸이나 며느리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꼬. 심심한 병원 생활 중에 제가 유일한 말동무신지 이렇게 유독 저를 아끼고 예뻐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데 여사님 병실에서 콜이 왔더군요. 혹시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 싶어서 얼른 병실에 가보니 여사님과 아들로 보이는 두 분이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게 정말이냐? 어린 나이에 사정이 참 딱하긴 하구나. 부모도 없이 혼자 동생들 다 키우고. 그래도 밝고 착한 사람이야, 엄마. 나 진짜 결혼하고 싶어. 그 사람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면 안 돼? 나도 죽은 네 아빠가 남긴 집 한 채 꼴랑 있는데 뭘 어떻게 도와달라는 거냐? 엄마도 그 사람도 불편하겠지만 여유 자금 모을 때까지만 같이 살면 어떨까 싶어. 그 사람도 좋다고 했고. 나야 아들 며느리랑 살면 좋겠지만 요즘 홀씨 어머니 모시고 싶어 하는 사람 흔치 않은데 우리 애비 며느라가가 참 기특하구나. 너희만 좋다면 나도 찬성이다. 진짜 고마워, 엄마. 당장 전해주고 올게. 여사님의 아들은 병실 앞에 서 있는 제게 목례를 하더니 핸드폰을 붙들고 달려나갔어요. 곁에 큰아들로 보이는 사람이 엄마 정말 괜찮아 하며 여사님을 살피고 있었죠. 둘째도 장가가고 엄마한텐 이제 우리 장남밖에 없어. 여사님이 아들 손을 붙잡고 하도 애틋해 하시길래 저도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건넸어요. 환자분, 오늘 아드님 오셨나 봐요? 허리는 좀 괜찮으세요? 아이고, 간호사님, 여긴 우리 큰아들, 여긴 나 돌봐주시는 간호사 선생님. 간호사님이 나를 어찌나 잘 챙겨주시는지 원. 우리 큰아들처럼 엄마를 챙겨주신다니까. 그 큰아들이란 사람 첫인상은 평범했어요. 여사님은 우리 아들 잘생겼죠? 멋있죠? 하며 연신 칭찬하기 바빴지만은요. 하지만 어머니를 살피는 모습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여사님은 그날 이후 날마다 저를 호출해 아들 자랑을 하셨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안정적이고 복지도 좋은 공기업에 다녀요. 거기가 정년까지 월급이니 보너스니 얼마나 잘 나오는 줄 몰라요. 이런 신랑감이 또 없을 텐데, 그쵸? 처음에 맞장구도 치고 대답도 잘해드렸는데 갈수록 자랑이 심해지더군요. 돈 얘기에 제가 별 반응이 없자 엄청 다정한 아들이다, 가정적이다, 가족밖에 모른다며 정말 다방면으로 아들을 어필하더라고요. 내 둘째한텐 비밀이지만 내가 사실 첫째 몫으로 모아둔 돈이 조금 있어요. 결혼하면 전셋집이라도 얻어주려고. 지금은 둘째 아들 내외와 같이 살고 있는데 우리 둘째 며느리가 저를 얼마나 따르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제가 그렇게 대한민국 최고의 시모상이라네요. 매일 이렇게 본인에 대해 어필하셨습니다. 하지만 부담스러워 이쯤에서 정중하게 거절해야겠다 싶었어요. 저 환자분 제가 한마디 하려던 그때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큰아들이 병문 안을 왔더군요. 양손에 짐을 바리바리 들고서요.
간호사 선생님 계셨네요. 어머니가 입맛 없어 하시길래 도시락을 좀 싸왔어요. 평소에 좋아하시는 반찬인데 이거 드셔도 괜찮나요, 간호사 선생님? 그러곤 도시락을 꺼내는데 무려 5단 도시락을 싸왔더군요. 여사님 말대로 참 다정하고 세심한 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과식하지 마시고 천천히 드세요. 그럼 아드니까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아유, 벌써 가시게요? 더 있다가 가시지. 우리 큰아들이 이렇게나 많이 쌓았는데 맛도 좀 보시고. 부족한 솜씨지만 제가 직접 요리한 도시락이에요. 맛이라도 보고 가세요. 아니면 따로 담아 드릴까요? 곧 교수님 회진 시간이라 도시락 맛은 보지 못했지만 아픈 어머니를 생각해 저 투박한 손으로 요리를 했다고 하니 그때부터 사람이 좀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마주칠 때마다 어머니 거 챙기다 제 생각이 났다며 작은 선물을 주더라고요. 이런 거 받으면 안 된다고 계속 거절해도 몰래 제자리에 와서 놓고 가거나 제 주머니에 초콜릿을 잔뜩 넣고 도망치듯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거절할 때마다 당황하며 진땀을 흘리면서도 꼭 주고 가고야 마는 모습이 참 순수하고 다정해 보였어요. 외로움을 많이 타는 전 가정적이고 다정한 사람이 이상형이었거든요. 제가 개인적인 선물은 받지 않자 간호사 전체에게 커피를 돌리기도 하고 추운 날이면 미리 따끈하게 데워둔 핫팩을 제 손에 쥐어주기도 했습니다. 병실 복도에서 잠깐 마주칠 때도 매번 어머니를 잘 돌봐주어 감사하다고 인사를 건네왔어요. 사실 제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지만 환자 보호자가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해 마음을 꾹 누르고 있었죠. 여사님이 태어나시면 끝날 인연이라고 생각하면서요. 여사님이 태어나시던 날 역시나 그 사람은 찾아왔지만 평소와는 다르게 그동안 감사했다는 인사만 하고 여사님을 챙겨 퇴원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 회진을 돌고 간호사 스테이션에 돌아왔는데 동료 간호사가 제 팔을 쿡 찌르는 게 아니겠어요? 얼른 1층에 내려가 보라며 자세히 얘기는 안 해주고 저를 1층으로 떠밀었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가 생겼나? 누가 찾아왔나 싶어 얼른 1층으로 내려가 보니 그 사람이 꽃다발을 들고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병동엔 꽃다발을 못 들고 간다고 해서 간호사님, 아니 유나 씨,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보호자님, 제 이름은 이종섭입니다. 어머니도 퇴원하셨고 이제 보호자도 아니죠. 오늘 이 자린 유나 씨를 좋아하는 한 남자로 왔습니다. 제 마음 받아주세요. 그 사람이 건네는 장미꽃 20송이 드디어 평생 외로웠던 절 따스하게 안아줄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어요. 우린 그렇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1년 반 동안 연애하며 가끔은 다투기도 했지만 알콩달콩 행복한 시간을 보냈네요. 조금 특이한 게 있다면 그이와 단둘이 만나는 횟수만큼 어머님도 자주 만났다는 거지만은요. 어머님은 제가 딸 같아서 좋다며 기회만 되면 같이 밥 먹자, 차 마시자, 쇼핑 가자 하시며 저를 불러냈어요. 가끔은 부담스러웠지만 친어머니와도 나란히 앉아 밥 먹은 기억이 없어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렇게 시간을 보냈겠구나 싶어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댁은 시아버지가 남편이 25살 때 돌아가셨다고 했고 시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고 결혼 전에 동서될 사람을 몇 번 만났었는데 동선 참 착하고 때가 묻지 않은 사람이라 좋았습니다. 결혼 생활하면서 형님과 동서 간의 갈등도 많다고 들었는데 우린 잘 지낼 수 있을 것만 같았죠. 그리고 어머님이 몇 번이고 말씀하시던 큰아들을 위해 마련해 뒀다는 돈은 3천만 원이었어요. 저와 남편이 모은 돈, 이제는 시모가 되신 어머님이 주신 돈, 그리고 친정아버지께서 주신 돈을 모으니 괜찮은 집 한 칸 정도는 얻을 수 있겠더라고요.
결혼 예산에 대해 남편과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은 모은 돈이 적다며 미안해 하더군요. 들어보니 시댁에 안 좋은 일이 생긴 적이 있었는데 그거 해결하느라 돈을 많이 모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전 그때 남편 등을 두드려주며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응원을 해주었죠. 이제 부부가 됐으니 한마음 한뜻으로 모아간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결혼 이후 처음엔 시모와 잘 지냈습니다. 너무 잘 지내다 보니 시모의 호출은 잦아졌어요. 명절과 공휴일은 항상 시댁으로 가야 했고 날이 좋으면 좋아서 또 나쁘면 나빠서 아주 다양한 이유로 저를 불러내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예뻐해서 그런 거라며 그래도 당신이 불편하면 안 가도 된다고 했지만 어떻게 남편 혼자 보낼 수 있겠나요? 그리고 제가 시댁에 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 더 있었어요. 형님, 오셨어요? 저 정말 죄송한데 잠깐 은행 좀 다녀와도 될까요? 편하게 다녀와요. 내가 집안일 좀 하고 있을게요. 우리 큰 며느리 왔구나. 아니, 넌 방금 언니 형님한테 뭘 시키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어머님. 제가 은행 업무를 볼 시간이 없어서요. 빨리 다녀올게요. 하여튼 넌 그런 거 미리미리 알아니까 게을러 터져서 누원 과일이나 좀 내오고 나가든지 유나나 앉아서 좀 쉬어라. 배는 안 고프니? 그건 바로 고생 중인 동서 때문이었어요. 시모는 동서를 딸같이 여긴다고 하셨지만 시댁에 갈 때마다 아기 키우랴 집안 살림하랴 세수할 시간도 없이 바빠 보이는 동서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듣자 하니 저 오기 전에 집안 대청소도 다 하고 온 가족 이불 빨래까지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동서가 차린 저녁 식사를 다 먹고 설거지라도 해야겠다 싶어 팔을 걷어붙이자 동서가 깜짝 놀라 달려왔어요. 형님,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내일 출근도 하신다면서요. 동서야말로 앉아 있어요. 아무리 어머님이 잘해주신다고 해도 시댁에서 살기 힘들죠? 서방님 바빠서 육아도 혼자 하고 고생이 많아요. 어머님이 잘 해주셔서 괜찮아요. 제가 형님처럼 당장 나가서 돈을 벌어올 수도 없고요. 아유, 무슨 그런 소리래요. 너무 힘든 날이면 어머님께 부탁드리고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오고 그러면 좋을 텐데. 동서는 대답 없이 시선만 떨궜습니다. 그때는 육아 집안 살림을 다 하기 너무 힘들어 그래 보이나 했죠. 뒷정리를 끝내고 시모가 싸주신 반찬을 가득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우리가 모실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둘째 내외가 잘 모시고 있는데 우리가 왜? 난 당신이랑 곧 생길 우리 아기와 알콩달콩 살고 싶어. 당신 요즘 어머니께 너무 소홀한 거 아니야? 결혼 전엔 도시락까지 싸오더니 어머님 서운하시겠어. 도시락? 아, 그거 다 엄마 작품이야. 당신 꼬시려고 엄마랑 머리 좀 굴렸지. 뭐?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당신이 얼마나 좋았으면 어머니랑 나랑 그런 짓까지 했겠어. 봐주라. 당신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랬어. 내 마음만은 진심이었다고. 어? 예쁘게 봐달라며 애교를 부리는 남편에게 뭐라 할 수는 없었지만 조금 놀란 건 사실이에요. 연애 때 상대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가식을 떨기도 한다지만 그 모든 게 시모의 계획이었다니 생각할수록 실망감이 몰려오더군요. 집에 돌아와 속 편하게 자는 남편을 꼬집어봐도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한편으론 저와 얼마나 결혼하고 싶었으면 라면도 못 끓이는 사람이 그런 연기를 다 했을까 싶기도 했고요. 그때 이미 첫 아이를 가지려고 준비하던 때여서 연애 시절 해프닝으로 넘겨야지 하고 말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첫 애를 가졌고요.
저는 워킹맘이자 며느리이자 아내로 바쁜 일상을 행복이라 여기며 묵묵하게 제 역할을 해나갔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고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에 깜짝 놀라 현관으로 나가보니 시모가 씩씩거리며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급히 안으로 모시고 무슨 일이냐고 여쭤보니 동서가 걷어준 은혜를 모르고 도리어 시모를 상대로 기싸움을 한다는 것이었어요. 집에 호박이 좀 있길래 처리도 할 겸 천이나 부쳐 먹자 했더니 입을 대빨 내밀고 천을 다 태우고 있는 거 아니냐. 그거 보고 어른으로서 한마디 했다고 울고불고 사니 못 사니 하는데 내가 속이 안 터져? 동서가 그랬다고요? 그럴 사람이 아닌데? 너 지금 같은 며느리라고 편드냐? 그럼 내가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예뻐했는데.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내일 동서 만나서 얘기 좀 해볼게요. 그래, 네가 맏며느리니까 만나서 따끔하게 혼 좀 내라. 요즘 젊은 애들 시자만 붙으면 경기를 일으킨다더니 내 말은 씨알도 안 먹히는구나. 시모가 혹여나 혈압으로 뒤로 넘어가실까봐 일단 작은 방에 자리를 깔아드리고 겨우 한숨 돌렸네요. 밤새 어떻게 말해야 할지 머리를 뜯다가 일단 약속부터 잡는 게 낫겠다 싶어 동서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시모는 우리 집에 계시니 제가 집으로 가겠다고요. 동서도 잠을 못 자고 있는지 금방 그러자고 답장이 오더군요. 바로 다음 날 점심시간을 틈타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배를 누르자 밤새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은 동서가 나오더라고요. 형님, 밤중에 놀라셨죠? 죄송해요.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거예요? 어머님 화가 많이 나셨던데. 동서는 다시 눈물이 나는지 더듬더듬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어머니가 호박전을 좀 하라고 하셨는데 애는 계속 울고 어머님은 허리 아파서 애 못 본다고 하시고 애 둘러엎고 전 부치다가 제가 좀 태웠어요, 형님. 그거 가지고 어머님이 그렇게 화를 내신다고요? 이제까지 말씀 못 드렸는데요, 형님. 저 어머니 무서워서 더는 못 살겠어요. 하루하루가 살얼음 판이에요. 어머님이 형님께는 잘해주시죠? 저는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동생들 학비 보태느라 모아둔 돈도 없고 이렇게 염치 없게 시댁에 들어와서 살고. 동서, 그런 말 하지 마요. 어머님 모시고 사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저요, 새벽에 아기 울음소리보다 어머님 눈치에 먼저 일어나요. 어머님이 원하는 아침을 안 차려두면 하루 종일 허리도 못 펴게 집안일을 시키세요. 말끝마다 네가 못 배워서 그렇다. 저 못 배운 것 좀 봐라 하시는데 아기가 크면 혹시 그 말 알아듣고 우리 엄마 못 배운 사람이구나 할까봐 겁나요. 동서가 털어둔 그간의 이야기는 가히 충격이었어요. 제가 알던 시모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쉽지 않은 성격이신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한 사람을 무시하고 괴롭히는 사람일 줄이야. 동서, 내가 미안해요. 난 정말 그런 줄 몰랐어요. 혼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동서와 전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디 털어둘 친정도 없는 동서가 그간 얼마나 속이 답답했을까요? 그래도 형님이 계셔서 이때까지 버텼어요. 몰래 용돈도 주시고 시댁에 오시면 저 쉬라고 집안일도 거들어 주시고. 아휴, 내가 해준 게 뭐 있다고. 앞으로 또 이런 일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말해요, 동서.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점심시간이 다 지나 동서를 시댁에 두고 나와야 하는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동생은 없지만 동생이 있었다면 이런 마음일까 싶더군요. 사실 서방님과 동서 결혼식 때부터 동서 표정이 너무 어두워 내심 마음이 쓰였거든요. 그때는 비워둔 부모님 자리가 슬퍼서 그런가 했는데 듣고 보니
결혼 전부터 시모가 동서를 계속 무시하고 깔보고 있던 거였어요. 그날 이후부터 저도 태도를 좀 바꾸기 시작했네요. 시모가 동서를 부르기 무섭게 제가 먼저 나섰어요. 잠깐이라도 동서를 쉬게 해주려고 시모에게 일을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예, 우리 큰며느리 잡채 좋아하는데 당면 삶고 냉장고에 채소들 좀 다듬어서 잡채 좀 해먹자. 그 정도도 못하는 건 아니지? 아유, 동서가 한 잡채 맛없어서 못 먹겠더라고요. 동서는 가서 애 봐. 애가 너무 울더라. 잡채는 어머님 해주시면 안 돼요? 저 어머니 잡채 먹고 싶어서 한 걸음에 달려왔잖아요. 내가 직접 하라고? 어머님 잡채 오랜만에 먹고 싶어요. 네? 해주실 거죠? 아, 너무 맛있겠다. 저는 눈치 없는 척 동서를 방으로 밀어넣고 시모를 주방으로 이끌었어요. 시모는 별 수 없이 냉장고를 여시더라고요. 김장 때나 명절에 이 방법을 몇 번 써먹었더니 시모도 약이 바짝 오르셨는지 다른 방법으로 동서를 몰아붙였어요. 요즘 애들은 영어도 잘하고 다른 나라 말도 곧잘하던데 둘째는 영어 한마디나 할 줄 알아? 남들은 시어머니 모시고 해외여행도 간다던데 아유 내 팔자야. 아유 어머님 바람 쐬고 싶으셨구나. 그런 말을 하시죠. 저랑 지금 드라이브 가요. 지금? 저녁 시간 다 됐는데 어딜 나가니? 네, 저랑 단둘이 가요. 동서는 외출할 준비가 안 됐네. 그리고 아기까지 데리고 가긴 좀 힘들고 어머님이랑 저랑 둘이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와요. 그렇게 시몰 데리고 나와 동서에게 몰래 기프티콘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동서, 내가 어머님 모시고 멀리 나갔다 올 테니까 그 틈에 이 쿠폰으로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와요. 내가 서방님께도 말해뒀어요. 어머님 어디 가시니까 빨리 집에 오라고. 서방님 오시면 애도 맡기고 혼자 실컷 놀다 와요. 하지만 이런 방패막이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제가 출산을 하고 시댁에 가기 어려워졌거든요.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동서와 시모를 떼어놓는 방법뿐이었어요. 저는 시모와의 합가를 제안했어요. 저도 육아휴직을 오래 하기 어려웠고 제겐 육아를 도와줄 친정 어머니가 안 계시잖아요. 동서에게 미안했지만 시모는 저에겐 다정한 편이셨고 제 아이가 할머니와 함께 자라면 정서에도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었죠. 왜 스스로 힘든 길을 가냐고 묻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항상 가족들로 북적이는 집이 그리웠거든요. 남편에게 진지하게 합가를 제안하자 정말 괜찮겠냐며 재차 묻더군요. 당신만 이렇게 계속 날 위해주면 난 괜찮아요. 어머님도 나한테 잘해주시고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우리 어머니 성격 내가 제일 잘 알잖아. 당신 고생하는 거 싫어. 항상 나를 최우선으로 위해주는 남편과 우리 아이만 있다면 시모와 살면서 조금 잡음이 생겨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그건 헛된 꿈이었을까요? 맞벌이를 하는 제가 행여나 남편을 못 챙겨줄까봐 시어머닌 아주 전전긍긍하시더라고요. 고생이 많다며 제 손을 잡아주던 결혼 전 시모는 아예 딴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남편도 처음엔 고생하지 마, 괜찮아 하더니 시모가 본인 편이 되어준다 싶었는지 내심 제가 독박 살림, 독박 육아를 하는 걸 방관하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나란히 누워서 대화해 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더군요. 저는 쉴 틈 없이 바쁘고 외로웠습니다. 그래도 시모가 아이에게 좋은 할머니였다면 다 참고 견뎠을 거예요. 그 사이 둘째까지 낳고 기르며 1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시모는 여전히 외출하고 돌아온 아이들 손 한 번을 씻겨주지 않는
냉정한 할머니였네요. 남편이 출장 가던 날 아이들을 껴안고 잠드는데 큰아이가 옆방에 할머니 들을세라 제게 귓속말을 하더군요. 엄마 있잖아. 할머니는 우리 싫어하는 것 같아. 자꾸 아빠랑 비교해. 아빠 내 나이 때 벌써 자기 밥을 다 해먹고 청소도 했고 공부도 잘했대. 옛말에 손주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더니 아들을 너무 사랑하면 그것도 아닌가 봐요. 아들 걱정이 어찌나 많으신지 이제는 직장을 관두는 게 어떠냐고 강요 아닌 강요를 하시더군요. 애들도 커가는데 갈수록 엄마 손길이 필요할 거고 종섭이도 요즘 영 피곤해 보이더라. 네가 옆에서 내조해야 하지 않겠니? 언제까지 환자들 뒤치다거리만 할 거야? 종섭이가 월급도 따박따박 갖다 주는데 굳이 너까지 돈을 벌어야겠니? 애들 이제 학교도 들어갈 거고 저희 5식구 생활비도 많이 들어가요, 어머님. 너 지금 나 생활비 안 낸다고 눈치 주는 거냐? 나 원참 결혼할 때 준 돈은 그새 잊었어? 이래서 잘해줘봐야 하나 소용없지. 입 닦으면 끝이지 아주. 시모는 그렇게 호통을 치고 방으로 들어가셨고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정말 이를 간둬야 하는 것인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때 작은 방에 있던 큰아이가 쪽지에 삐뚤빼뚤하게 쓴 편지를 가지고 나왔어요. 할머니한테 들키지 말고 엄마만 봐. 편지엔 간호사인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고 천사 같다며 엄마 사랑해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소리도 못 내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제일 멋지다고 한 일을 간둘 순 없잖아요. 전 엄마니까 다시 힘을 내보기로 했습니다. 이럴 때 남편이 도와주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부쩍 야근이 늘었다며 새벽이 다 돼서 집에 들어오기 일쑤였네요. 출퇴근 시간도 규칙적인 사람이 무슨 야근이 저렇게 많을까 싶었지만 그땐 남편까지 의심할 여력이 없었어요. 바쁜 남편 밥이라도 잘 챙겨줘야지 보약이라도 지어줘야 하나 그런 고민만 하고 있었네요. 근무를 마치고 녹초가 돼서 집에 돌아온 어느 밤 거실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서 보니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시모가 손빨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시모는 본인 손으로 본인 속옷 한 장 빨래하는 법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시간에 갑자기 빨래를 하시나 싶어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께 뭐 하시냐고 물었더니 기겁을 하고 놀라시더라고요. 아이고 깜짝이야. 넌 나 놀래 죽으라고 그러는 거야? 아휴 간 떨어질 뻔했네. 비켜라. 들어가서 쉬어야겠다. 황급하게 도망가려는 시모 손엔 남편의 와이셔츠가 들려 있었어요. 물이 뚝뚝 떨어지는 셔츠를 귀엽고 등 뒤로 숨기시더군요. 세상에, 그 이 셔츠는 제가 빨 텐데 이 밤중에 손빨래를 하셨어요. 이리 주세요, 어머니. 평소라면 그냥 넘어갔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수상하잖아요. 저는 시모 손에 들려있던 셔츠를 억지로 뺏었습니다. 아직 비누 거품이 남은 셔츠 옷깃엔 립스틱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아니, 내가 빨래하려고 들다가 내 화장품이 거기 묻었더구나. 너 힘들까봐 내가 빨아주려고 했는데 뭘 그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달려드냐? 뭐 의심이라도 하는 거야? 그거 줘라. 내가 마무리하게. 시모는 기어코 셔츠를 빼앗아 들고 나갔습니다.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본대로 남편을 의심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시모의 말대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야 하는 걸까요? 처음엔 그냥 넘어갈까 싶기도 했습니다. 남편마저 제 편이 아니었단 걸 인정할 수 없었죠. 하지만 남편은 저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제 꿈을 산산조각냈어요. 그날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다섯 식구 둘러앉아 저녁이나 먹을까 싶어 시장도 잔뜩 봐서 현관문을 열었죠. 근데 그때 아이 울음소리와 시모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장바구니도 내팽개치고 가보니 큰아이가 울고 있고 시모가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인지 묻기도 전에 아들은 제게 진실을 고했어요. 아빠가, 아빠가 전화로 어떤 아줌마한테 사랑한다고 말했어. 그리고 막 웃었어. 너 자꾸 헛소리 할래? 얘가 어디서 뭘 듣고 이래? 시모는 많이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저는 일단 아이를 안고 아파트 단지 놀이터로 나왔어요.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을까? 오늘 아빠가 누구랑 통화하는 거 들었어? 아빠가 베란다에서 어떤 아줌마랑 통화하는 거 들었단 말이야. 그 아줌마한테 은하야 사랑해, 보고 싶어. 이렇게 말했어. 엄마가 집에 없으면 아빠 맨날 그 아줌마랑 통화해. 맨날 사랑한다고 해. 그 아줌마 목소리가 커서 내가 다 들었어. 할머니한테 전에도 말했는데 이런 말 하면 다신 엄마 못 본다고 해서 말 못했어. 미안해, 엄마. 아이의 말을 듣고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심장이 하늘로 솟았다가 다시 발끝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고 우는 아이를 달래줘야 하는데 손이 떨려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간신히 울음을 그친 아이를 집에 들여보내고 몇 시간이고 놀이터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집안의 모든 문제를 덮어두고 살았던 건 가정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상처가 된다면 엄마로서 두고 볼 수만은 없었죠. 자정이 다 돼서야 집으로 들어가니 남편은 코까지 골며 자고 있더라고요. 당장 깨워서 단판을 지어야 할까 고민했지만 일단 증거부터 잡기로 했습니다. 남편 핸드폰을 조심스레 열어보니 비밀번호도 걸려있지 않았어요. 마치 저에게 보라는 듯이 놓여 있었죠. 사진첩, 메시지, SNS, 검색 기록까지 다 뒤졌더니 상상도 못할 증거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는 저를 기만하고 상간녀랑 둘만의 사랑 노름에 흠뻑 빠진 두 인간의 실체를 볼 수 있었어요. 전 그것들의 모든 대화 사진들을 증거로 수집을 했죠. 그날 밤새 울었던 것 같네요. 배신감에 치가 떨리다가도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아무런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제 얼굴이 엉망이었을 텐데 슬쩍 한번 보고는 남편은 걱정도 안 되는 듯 나보고 세수 좀 해 하고 보는 둥 마는 둥 하고 나가더군요. 더 이상 제가 알던 남편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었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든 갚아주고 싶었습니다. 우선 아들 사랑이라면 세상 어디에서도 빠지지 않는 시모인 걸 알지만 그땐 어디에라도 털어놔야 살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당신 아들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진실을 고했습니다. 어머님, 이 사람이 바람이 난 것 같아요. 뭐야? 어제 큰애가 한 말을 듣고 아직도 그러고 있던 거야? 너네가 헛소리 좀 한 걸 가지고 출근하는 사람 놀라게 그러고 있니? 당장 가서 세수하고 오지 못해? 제가 다 봤어요. 그의 핸드폰 문자 통화기로 제가 다 봤다고요. 아유, 이 부찐 걸린 마누라처럼 잡돌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괜히 바깥이라는 사람 신경 쓰게 할 생각이면 그만둬라. 종섭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의심을 해, 의심을. 어머니 그러실까봐 제가 이미 사진도 찍어놨어요. 이거 보세요. 이래도 제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건가요? 네? 말씀해 보시라고요. 시모는 제 핸드폰을 뺏어가더니 한참을 들여다보더군요. 어디 둘러댈 말을 찾고 있었겠죠. 그리고 시모는 집이 떠나가라
호통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게, 내가 너 직장 관두라고 몇 번을 말했냐? 안 사람이 밖으로 나더니 어느 남자가 좋다고 집에 붙어 있겠어? 네가 종섭을 외롭게 하니까 얘가 잠깐 한눈을 판 거겠지. 남자들 한 번씩 다 그런다. 딴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본능이라 그래. 다들 그러다 결국 마누라한테 돌아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너도 바가지 긁을 생각 말고 집안일에 더 신경 쓰도록 해라. 저 이렇게 못 살아요. 벌써 큰애도 알았잖아요. 애들 상처받는 거 두고 볼 수 없다고요. 어디 시애미 앞에서 못 살겠다는 말을 올려? 너 이때다 싶어서 건수 잡은 거지? 내 아들도 생각이 있겠지. 내 아들 달달 볶을 생각이라면 그냥 이혼해라. 시모를 모시고 산 세월이 무려 10년입니다. 아무리 고부지간이라고 하지만 10년이면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마냥 딸 같진 않아도 그래도 내 식구다, 내 가족이다 생각하시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나 봐요. 시모에게 전 그저 아들 밥이나 챙겨주고 집안일이나 거들어주는 사람이었나 봐요. 요즘 이혼이 무슨 흠이라고 이혼한다고 협박을 해? 그러면 내가 무서워서 네 편이라도 들 줄 알았어? 아서라. 우리 귀한 아들 아직 젊다 얘. 시모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사람이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되레 이성적으로 된다더니 이제 화도 나지 않았어요. 그냥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죠. 그날 직장에 병가를 내고 퇴근한 남편과 시모를 불러앉혔습니다. 말하자면 삼자 대면이었죠. 제가 캡처해둔 모든 메시지와 사진을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처음엔 이게 무슨 짓이냐며 큰 소리를 치더니 증거 앞에선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남편이 금붕어처럼 입만 뻐끔거리고 있으니 시모가 나섰습니다. 원래도 남편은 시모가 시키는 대로 하는 꼭두각시인 걸 알았지만 이 순간에도 시모 뒤에 숨을 줄이야. 시모 역시 아들을 향한 사랑이 집착 수준이었는데 그걸 간과한 거죠. 이혼할 생각이면 내가 너 시집 올 때 준 돈도 다 뱉어내라. 내가 너를 얼마나 예뻐했는데 이렇게 사람 뒤통수를 치니? 그 돈 이 집 얻는데 다 들어갔어요, 어머님. 제가 사사롭게 쓴 건 10원짜리 한 장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바람 피워서 헤어지는 마당에 제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유책 사유는 어머님 아들 이 사람에게 있다고요.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반성이라는 거 하셔야지. 참 뻔뻔하시네요. 당신 아들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걸 아셔야죠. 어디 생사람을 잡어? 너 그거 명예훼손이야. 정 갈라서고 싶으면 이 집은 두고 너만 나가라.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네, 떠날 거예요. 하지만 어머님 생각대로는 안 되실 거예요. 전 이렇게 두 사람에게 선전포고를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또 헛소리를 시전하더군요. 그래, 내가 미안해. 미안하다고. 하지만 당신은 늘 바쁘고 나한테 관심도 없었잖아. 잠깐 외로워서 그랬던 거야. 따지고 보면 날 외롭게 만든 당신 잘못도 있어. 안 그래?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게 잘못이 있다는 말을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꺼낼 수 있을까요? 10년 넘게 시모를 모시며 아이 둘을 키운 저에게요. 그리고 갈라서도 애들은 당신 못 줘. 여자 혼자 남자애들 둘을 어떻게 키울 거야? 밤에도 근무하면서 애들 집에 혼자 두려고? 애는 내가 키우는 게 맞아. 남편이 애들까지 들먹이니 저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애들이 무슨 물건이야? 주네 못 주네 하게? 그게 네 마음대로 될 것 같아? 가정 파탄내고 바람핀 주제에 네가 애들을 키워? 그래, 법정에서 가려보자고.
결국 누구 손을 들어주는지. 이 분리수거도 안 된 인간아. 저는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그 길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놀라시겠지만 그때 제가 돌아갈 수 있는 가족은 아버지뿐이었어요.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나 금방 올 수 있는 친정인데 왜 그간 10년이라는 세월을 그곳에서 지냈는지. 아버지께 죄송해 집에 도착해서도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아버진 제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그저 손을 잡고 안방으로 이끄셨어요. 제 손을 이불 밑에 넣고는 한참을 어루만져 주셨죠. 네 엄마가 있었으면 우리 딸 이렇게 마음 아파할 때 항상 옆에서 위로해 줬겠지? 아빠가 미안하다. 우리 딸 미안해. 힘들 때 힘이 되어주지 못해서. 그런 말씀 마세요. 지금 아버지가 이렇게 곁에 계셔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돼요. 제가 친정 아니면 어딜 가겠어요. 아버진 하염없이 미안하다며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버지의 눈물이었어요. 내 부모를 울게 하고 내 아이에게 상처 입히는 사람들을 가족이랍시고 참고 살았다니 스스로가 너무나 바보 같았습니다. 당장 이 집으로 들어와라. 다른 건 신경 쓰지 말고 이 아빠가 다 해결할 테니까. 아니에요. 제가 해결할게요. 도무지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벌써부터 애들이고 집이고 내놓고 가라고 난리도 아니에요. 딸내미 일인데 아빠가 나서야지. 누가 나서? 넌 걱정 말고 일단 한숨 자. 애들 밥도 내가 먹일 테니까. 그날 정말 오랜만에 아무 꿈도 꾸지 않고 잠든 것 같아요. 아버지의 토닥임을 받으며 아주 어릴 적 아무런 걱정도 책임도 없던 그 시절 행복했던 저로 돌아가 긴 잠에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르고 아이들도 안정이 되자 저는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들어갔어요. 이대로 가다간 집은 물론이고 아이들도 뺏길 판이었으니까요. 남편은 끝까지 양육권을 주장하더라고요. 애는 키워본 적도 없는 장인어른과 돈 벌기 바쁜 당신이 애들 둘을 키운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마. 애들은 할머니가 안정적으로 돌보고 야근도 별로 없는 내가 키우는 게 맞아. 저는 상대도 하기 싫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하는 것조차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저를 배신하고 뒤에서 바람핀 증거를 다 모아 증거 자료로 제출했고 그 증거들은 법정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했어요. 시모는 결혼 당시 저희에게 준 돈을 들먹였지만 저 역시 결혼할 때 제가 가져간 돈과 친정 아버지가 주신 돈을 증거로 제시했고요. 아버지가 그때 이체한 기록과 시댁으로 갔던 현물들을 모두 기록해 두신 덕분이었죠. 양육권에 대한 공방은 예상보다 치열했습니다. 하지만 혹시 아이들을 뺏기지 않을까 불안에 떨던 저를 달래준 건 역시 제 아이들이었어요. 아이들에 대한 인터뷰도 진행되었는데 큰아이가 똘똘하게 할머니가 아이들을 얼마나 내버려뒀는지, 남편이 바람난 여자와 통화할 때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다 적어서 제출했더라고요. 할머니는 저랑 동생을 돌봐준 적이 없어요. 저희는 엄마랑 살고 싶어요. 엄마랑 살 거예요. 아직 작은 아이인 줄만 알았는데 언제 이렇게 커버린 건지. 작은 아이도 씩씩하게 할머니 싫어. 엄마랑 살 거야. 라고 말했다는 걸 전해 듣고 한참을 웃었네요. 저를 울리고 웃게 하는 건 이제 제 아이들 뿐이었습니다. 결국 아이들의 증언과 남편의 외도 사실이 인정되어 양육권을 지킬 수 있었어요. 상간녀 소송에 따른 위자료 역시 제게 지급하라는 명령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재산 분할 또한 시모와 남편의 바람과는 달리 유책 사유는 남편에게 있기에
제가 훨씬 더 유리하게 받아낼 수 있었어요. 양육비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요. 소송이 끝나니 얼마나 시원했는지 모릅니다. 아주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이 소송으로 인해 절망에 빠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송 이겨서 좋냐? 너 이제 보니 아주 독한 기집애로구나. 어디서 그런 발톱을 숨기고 살아왔대? 아유, 분하다 분해.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이런 수모나 당하고. 시모는 끝까지 반성은커녕 왜 본인들이 소송에 패했는지 받아들이지 못하더군요. 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식하고 본인만 아는 막대 먹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남편과 그 상간녀 사이는 어떻게 됐냐고요? 알아보니 그 상간녀도 유부녀였더라고요. 그쪽 남편에게도 당연히 소식이 전해졌고 남편 회사로 찾아가 한바탕 난리를 쳤다네요. 내 부인과 바람났다는 놈이 너야? 어디 그 잘난 얼굴 좀 보자. 남의 가정 망치고 멀쩡히 출근을 해? 남의 직장에서 왜 이러세요? 진정하시고 나가서 말씀 나누시죠. 진정?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너 참 속 편해 보인다. 남의 가정 둘 쑤셔놓고 진정하고 얘기를 나눠? 그날 남편은 꼴사납게 머리채까지 잡혀 밖으로 질질 끌려 나왔다며 아주 추접스러운 후기를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들었냐면 바로 시모한테요. 야, 네가 일러 바쳤지? 그 남자가 내 아들 회사까지 찾아와서 내 아들 얼굴에 얼마나 똥물을 튀겼는 줄 알아? 모든 회사 직원들이 알게 돼서 아예 회사를 그만둬야 할 지경이다. 너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어? 말해보라고. 저기요 아줌마, 왜 제가 했다고 생각하시죠? 상간녀 소송했으니까 자연스레 알게 됐겠죠. 그리고 어디다 대고 전화를 하세요? 우리 이제 남인 것도 몰라요? 당신이 그렇게 그 잘난 아들 교육을 시켜서 그 모양 그 꼴인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제발 정신들 차리시고 사세요. 정말 이런 사람들이 애들 할머니 아빠라는 게 너무나도 창피하네요. 끊습니다. 전 그렇게 들을 가치가 없는 것 같아 다신 전화하지 말라고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바로 연락처 차단까지 해버렸고요. 10년을 넘게 가족으로 산 우리 가족은 이렇게 남보다 못한 사이로 갈라서게 됐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지금은 제 친정 아버지가 2배로 애써주고 계세요. 아이들도 말썽 피우지 않고 아빠의 빈자리를 못 느낄 정도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진정한 제 가족은 아버지와 아이들 뿐이에요. 전 지금 직장도 정말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작은 아이가 엄마는 배기의 천사야 하고 칭찬해 주더라고요. 그걸 듣는 순간 얼마나 울컥하던지. 그래서 저는 아이들의 응원의 힘을 얻어 자긍심을 갖고 간호사 일을 하며 환자분들이 얼른 쾌유하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큰 상처를 입었지만 저는 여전히 사람은 사람만이 치유할 수 있다고 믿거든요.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은 환자분들이 이런 제 마음을 알아주셔서 저와 환자분들은 서로에게 치유받고 있답니다. 그렇게 제2의 인생을 살아가던 중 누군가가 제게 찾아왔더라고요. 형님, 저도 갈라서려고요. 저도 지금껏 참고 살았는데 이젠 도저히 안 되겠어요. 아주버님이 형님이랑 이혼한 후 얼마나 저를 쥐잡듯이 잡는 줄 아세요? 화풀이를 저한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더라고요. 저 예전에 그 며느리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빌어먹을 집구석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고 이혼 선언해버리고 나와버렸어요. 동서는 저를 통해서 용기를 얻었다면서 이혼 소송 중이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은 당하지 않겠다면서 말이죠. 졸지에 그 시모라는 사람은 두 며느리를 한꺼번에 잃을 처지에
봉착하고 말았어요. 동서가 이혼을 선언하니 그제서야 현실을 파악하고 하나 남은 며느리마저 이룰 수 없다며 제발 돌아와 달라고 사정을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러게 있을 때 잘해야죠. 아마 시모는 나이 먹은 두 못난 아들들을 혼자서 삼시세끼 챙겨주느라 말년에 고생 좀 할 걸로 보입니다. 전 저만큼 마음고생했을 동서를 꼭 안아주며 이제 우리 둘 다 이 집안과 엮이지 말고 아이들 잘 키우면서 살자고 했어요. 필요한 일 있으면 언제든지 친언니라고 생각하고 연락하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우리는 형님과 동서가 아닌 언니 동생 사이가 되었네요. 길고 긴 터널을 지나 다시 제자리에 돌아왔습니다. 많은 굴곡이 있었지만 배운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이 상처들을 교훈으로 삼으며 앞으로 애들 잘 키우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는 약해도 엄만 강하니까요. 제 사연을 보고 계신 구독자님들도 항상 행복한 일들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